중국 후베이성에 남은 교민과 중국인 가족을 귀환시킬 3차 전세기가 잠시 전 출발했습니다.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환자의 지인이 밀접 접촉 16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장 잠복기 14일을 기준으로 방역 체계를 마련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입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 이시카, 국가 선배는 김진모. 제시카송부터 짜파구리, 반지하방까지 미국에서 기생충 신드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봉이 지속될수록 상영관이 느는 개봉관 역주행 현상도 나아 흥행 수익은 제작비의 14배인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인재 영입한 이수진 전 판사가 오히려 양 대법원장 측에 섰던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여야가 자객 공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에 이수진 전 판사와 고민정 전 대변인을 고려하고 있고 한국당은 박영선 장관의 지역구에 삼선 김용태 의원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20대 여성이 드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여성은 14층 건물 옥상에서 도움을 요청했고 소방은 드론을 띄워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우한을 비롯한 후베이성에서 나왔고 중국 전역의 환자 수는 4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우리 정부가 우한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세 번째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1, 2차 전세기에 타지 못한 교민 17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정현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8시 40분 출발이라고 들었는데 예정대로 무사히 출발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한으로 떠나는 에어버스 330 전세기는 조금 전 8시 39분 출발했습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공항에 몰려 있지만 일반 탑승객들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전세기는 현지 시간 밤 11시쯤 우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귀국을 원하는 교민은 170명 정도로 애초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중국의 방침이 바뀌면서 1, 2차 때 타지 못한 중국 국적 배우자나 가족도 탑승합니다. 다만 한국인 가족과 동행하지 않고 중국인 가족만 타는 건 중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기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45분쯤 우한에서 출발해 내일 아침 6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공항 검역을 마치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서 14일간 격리됩니다. 국내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된 일본 환자를 포함해 중국인 16명은 이번 전세기를 타고 우한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군요. 그럼 이번 전세기만 가면 다 데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우한에는 우리 교민 100여 명 정도가 남게 됩니다. 대부분 직장이나 사업체 운영 등으로 귀국을 포기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전세기를 통해 이미 701명의 우한 교민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추가 전세기 운항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신종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예, 국내 확진자는 오늘 1명 더 늘었습니다. 3번 환자와 우한에서 함께 입국해서 국내에서도 같이 돌아다닌 30대 중국인 여성인데 3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 격리 중에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8번째 확진자인 중국인 여성 30살 A씨는 지난달 20일 3번 환자와 중국 우한에서 함께 입국했습니다. 입국 당시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공항 검역대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A씨는 서울 강남과 고양시 일대 여러 곳을 3번 환자와 같이 다녔습니다. 동선이 거의 일치하게 같이 가장 가깝게 밀접 접촉을 한 지인입니다. 그래서 3번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A씨는 지난달 26일 3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고양시에 있는 3번 환자 어머니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잠복기가 다 돼 격리 해제하기 위해 실시한 검사에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8번째 확진자는 이곳 명지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을 만큼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기에 먹는 소염진통제나 성형수술하고 먹는 소염진통제는 같은 약이거든요. 그게 뭐 통증을 없애고 열을 내리고 하는 약이기 때문에 3번 환자의 어머니는 앞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3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돼 확진된 사람은 이번 중국인 여성까지 모두 5명이 됐습니다. 3번 환자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중국인 여성 A씨가 3번 확진자와 어머니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접촉한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건 그로부터 16일이 지난 어제였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췌장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넘겨서 양성 반응이 확정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다른 수술로 진통제를 복용해와 증상을 느끼지 못했을 것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발병 시점이 확실하지 않다며 잠복기 이후 발병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기가 14일이 지나서 발병한 케이스라고 현재는 확정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열어두고 중국에서도 사스 영웅으로 불리는 중난산 원사팀이 확진자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잠복기가 최장 24일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환자를 종합해서 그런 데이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2주 이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우리 보건당국은 아직은 일반화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한 교민들은 2주 잠복기가 지난 15, 16일에 격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서입니다. 중국에선 하룻밤새 사망자가 108명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1,016명으로 집계됐고 확진자는 4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은 바이러스의 기세가 전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중국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중국 못지않게 곤혹스러운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요코하마 앞바다에 해상 격리된 크루즈선의 환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서 135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국가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안이하게 초기 대응하는 바람에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 새 감염자 135명이 집단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이송된 환자들을 제외하고 한국인 14명을 포함한 3,600여 명은 아직 선실에 갇혀 있습니다. They have not given me any actual medication or any fluids or anything for the virus. 감염자가 속출해 19일로 예정한 격리 해제를 실시할지 불분명한 상황. 초기 방역과 격리 실패가 부른 참사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홍콩에서 내린 80세 남성의 감염 사실이 일본 정부에 통보된 것은 지난 2일. 탑승객들은 3일 저녁에야 그 사실을 알았고 이틀 후 객실 격리가 이뤄지기까지 감염자가 들른 것으로 알려진 사우나와 레스토랑은 무방비로 운영됐습니다. People with sick people is a crazy idea and you never do it. 선내에서 3차, 4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수조사로 전환할지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일본 내 확진 통계에 크루즈선 감염자를 반영하지 않아 올림픽을 위해 감염자 수를 축소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예,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에 들어간 학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학교 내 감염은 일단 피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아이들이 집에만 있지 않는다는 데 있죠. 저희 취재진이 목동과 대치동 일대 학원가를 돌아봤는데 휴원한 학원이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학원 강의실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도로엔 학생들을 기다리는 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학교가 휴업하고 있지만 학원은 성업 중입니다. 극소수라고 보여지고요. 비율로 굳이 따지면 한 1%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4일 학생들 학부모가 자가격리되면서
목동 일대 학원은 145곳이 휴원 권고를 받았습니다. 일부 학원들은 하루 이틀 휴원한 뒤 다시 문을 열었고 현재는 모든 학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학원 수업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것보다 그거보다 입시 준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에 신종 코로나 여파로 휴원한 학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한민국 사교육 열풍 앞에선 무색해집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또 다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가 어렵습니다만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곳은 여행업계입니다. 과다 경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여행 취소가 속출하고 여행 자제 지역까지 늘어나면서 줄도산의 공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신종 코로나 전파 위험이 있다며 일본과 동남아 여행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는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과 방문을 최소화할 것을.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WHO가 지역사회 감염을 확인한 국가들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여행업계는 줄도산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3월 달에 안무는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약이 없으니까는 이제 매출은 안 나올 거고 좀 타격이 굉장히 크죠. 설 연휴 전후로 폐업 신청을 한 여행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최상위권 대형 여행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코로나 이슈가 발생한 이후로 예약의 90% 이상이 사실 취소된 상황이고요. 2, 3월도 작년 동월하고 비교해도 마이너스 60% 이상. 국내 3위 저가 항공사 티웨이 항공은 곧 희망자 무급 휴가를 실시합니다. 지난 주말까지 집계된 국내 여행업계 피해 규모만 4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타격에 신종 코로나 악재까지 겹치면서 힘겹게 버텨온 여행사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 곳곳에는 손을 대야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터치 기기들이 넘쳐납니다. 여기에 위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는 이미 여러 차례 해드린 바 있는데 요즘은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터치 공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소비자 탐사대 김아림 기자가 급히 점검했습니다. 영화관, 음식점, 은행, 병원, 주유소, 엘리베이터까지. 어딜 가나 터치스크린에 손대지 않고 생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국 광저우의 경우 확진자 집 문손잡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황. 누가 감염자인지도 모르고 막 손으로 만지면 또 이제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 해서. 주변 터치기기를 살펴봤습니다. 패스트푸드점 무인 주문기를 이용하는 고객들. 코를 만지고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한 뒤 다시 코를 만집니다. 입을 만진 손도 다시 주문기로 갑니다. 저거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셨죠? 혹시 그거 걱정 안 되시는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고 손소독제 정도는 하고 들었어요. 은행 현금 지급기도 마찬가지. 얼굴 만진 손으로 모니터를 누릅니다. 혹시 걱정하시거나 그러신 적 있는지? 그런 적 없습니다. 환자가 많은 병원은 어떨까? 대기번호, 진료 기록, 주차 확인까지 곳곳이 터치 스크린입니다. 소독 다 해요? 왜냐면 해도 확인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와서 만지니까 나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도 안 만져요. 직접 해주라고 하는. 터치기기를 만지면 세균이 어떻게 퍼지는지 인조 세균으로 알아봤습니다. 5분 동안 실험했는데 손가락은 물론 얼굴에도 인조 세균이 퍼졌습니다.
터치기기를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는 없는 걸까? 뭐 짧게는 3-4시간, 길어야만 하루 이내인데요. 환자가 만진 후 단시간에 그거를 만지면 손에 묻어서 내 호흡기로 전파될 수는 있다. 독감 바이러스와 대장균 등 다른 병원균도 묻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기와 승차권 발매기, 문손잡이 등 세균 오염도를 측정했더니 400에서 1800 RLU로 변기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사람은 보통 1시간에 23회, 3분에 1번꼴로 얼굴에 손을 댑니다. 그만큼 무의식 중에 오염된 손으로 코나 눈 등을 만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눈, 코, 입을 만지는 걸 좀 자제하시고 자주 손을 비누로 씻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공시설물 등을 이용할 때 손가락보다 손등이나 팔꿈치 등을 이용하는 게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입니다. 지금부터는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기생충 신드롬 짚어봅니다. 세계 영화사를 새로 쓴 영광의 순간을 지나갔지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던 돌비 극장에는 여전히 어제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합니다. 자, 고민성 기자, 돌비 극장에 기생충 이름판이 새겨졌다면서요? 네, 아카데미 시상식은 끝났지만 이곳 헐리우드는 여운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돌비 극장에는 어제 작품상을 받은 기생충의 사인이 새로 새겨졌습니다. 돌비 극장 입구 양옆 기둥들에는 역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의 제목들이 쓰여 있는데 24시간이 채 안 된 오늘 기생충이 추가됐습니다. 현지인들은 물론 관광객들 역시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돌비 극장 앞 레드카펫은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천막이 내려지고 무대가 치워졌지만 현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오스카 현수막을 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자, 봉준호 감독은 당분간 미국에 체류한다고 하던데 기생충의 배우 스태프는 귀국하는 겁니까? 네, 봉준호 감독은 이곳 미국에 남았지만 배우들과 스태프진들은 오늘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생충 팀은 어제 시상식과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최 측 애프터 파티에 참석한 뒤 LA 한인타운으로 이동해서 뒤풀이를 즐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생충 팀 50여 명이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SNS에 관련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은 모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배우 송강호가 제일 먼저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배우들이 줄지어 공항 카운터로 들어왔습니다. 공항에는 사인을 받으려는 현지 팬들이 배우들 주변을 서성였고 파파라치도 따라붙어 달라진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생충이 오스카의 주인공이 되면서 해외 언론은 한국의 반지하 주택이라는 주거 형태에 관심을 보였고 촬영지 곳곳은 벌써 외국인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반지하 방은 물바다가 됩니다. 야, 기호야! 창문 닫아, 창문! 방역차가 지나가자 창문으로 들어온 연기가 자욱합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 내 가족이 사는 반지하 주택입니다. 실제 반지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을 닫으면 대낮에도 온통 집안이 어두워지는 반지하 집은 서울 시내에만 20만 가구가 넘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가격대에서도 훨씬 더 넓은 방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BBC는 서울의 반지하를 수천 명의 젊은이가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곳으로 묘사했습니다. 영화 속 촬영지도 인기입니다. 장남 기우가 과외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장소인 슈퍼는 동네 명물이 됐습니다. 뭐라고? 어제부터는 그냥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러 많이 오시네. 일본에서도 인증샷을 찍으러 찾아올 정도입니다. 어제 오스카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보고 싶어서. 복숭아를 들고 사장집으로 향하던 계단과
거센 비를 맞으며 빈 지하집으로 돌아오는 터널길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네, 기생충 하면은 빠뜨릴 수 없는 게 제시카송 짜파구리죠. 노래도 요리도 다양한 버전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 리포트 보시죠.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극중 기정이 부잣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 가상의 인물 제시카 프로필을 외우기 위해 급조한 노래. 일명 제시카송인데 기정을 연기했던 배우 박소담 씨가 직접 유튜브를 통해 선보였고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그 뒤 힙합 버전으로 또 개사한 패러디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라이벌은 고양이 펭수유산슬. 아예 상품으로도 등장했습니다. 노래 가사를 새긴 머그잔과 티셔츠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극중 박 사장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짜파구리. 해외에서도 짜파구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봉준호 감독은 한 간담회에서 그 뒷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잣집에도 애는 애 거지 뭐. 애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는 거를 또 부잣집 엄마는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죠. 부자다운 또 토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SNS에선 자신들만의 조리법을 담은 짜파구리 제조 영상이 넘쳐납니다. 미국의 한 요리 평론 잡지에서도 영화 속 짜파구리를 소개하며 만드는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언이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사하는 검사 따로, 기소해서 재판하는 검사 따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되면 권력형 비리 수사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40일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 통제 장치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서 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사 검사가 직접 기소할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검사의 선입견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에 적용될 경우 수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추 장관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기소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언급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의 지휘 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입니다. 그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공소장 비공개 역시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엔 공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정책 중에는 이론적으로 맞고 그리고 일리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 역시 무시할 수는 없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서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은 검찰의 공소장이 정치 선언문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밀어붙인 공소장 비공개를 비롯한 이 주장들이 이런 반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이유경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완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변호인을 통해 낸 7쪽짜리 입장문입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장이 검찰의 주관적 의견서나 정치 선언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 일본주의의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습니다. 공소장이 판사에게 선입견이나 편견을 줘선 안 된다는 원칙인데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도 장완석 전 선임 행정관이 송초로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 등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산재모병원 예비 타당성 발표 연기를 지시하지도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만약 대통령의 관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이어서 정치권 뉴스는 저희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총선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에게 전국 선거 지원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서울 강남 지역의 전략 공천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태영호 전 공사에게 전국 선거 지원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TV조선과 만나 태영호 전 공사에게 전국 선거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 외교관 중 최고위급 인사인 태 전 공사에게 전국을 돌며 선거 지원에 나서게 안보 정당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태 전 공사의 출마 지역은 비교적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강남권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출마 선언에서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난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일 정책이 입안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천관리위의 험지 출마 요구를 거부해온 홍준표 전 대표는 수도권 못지않게 경남에도 험지가 있다며 경남 출마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공천관리위에선 거창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김태우 전 지사를 창원 성산으로 돌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종로 출마를 희망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세종 투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여야의 표적 공천 전략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큰 상대 진영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맞춤형 후보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자객 공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야당은 주로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의 출마 예상지에, 그리고 여당은 야당 지도부급 중진들의 대항마로 인지도 높은 인물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 지역구인 동작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뛰고 있는 광진을 해 표적 공천을 준비 중입니다.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두 지역에 모두 거론되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수진 전 판사도 각각 오 전 시장과 나 의원 대항마로 오르내립니다. 임종석 의원이 역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에 대한 어떤 역할도 또 증대될 수 있겠죠.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지역구인 구로을에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마가 유력합니다. 한국당에선 불출마를 선언한 삼선의 김용태 의원을 보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지역구인 구로 갑에는 종로 출마를 접은 이정현 전 대표 차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경원 대표라든지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서울은 아니지만 심재철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울 수도권 탈환 작전을 우리가 벌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을 하리다 이렇게. 상대당 후보를 막기 위한 이른바 표적 공천은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3당 통합 추진위는 첫 회의를 열고 18일 통합 절차 완료에 합의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13호 영입 인재라는 이수진 전 판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스스로 주장을 해왔는데 피해 법관 명단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없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서 이번에는 진보 법관들의 학술 대회를 막는데 이 전 판사가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수진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의 학술 대회를 막으려 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비판하는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인사모에서 결정을 하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걸 막으려는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 진상조사위 보고서엔 이수진 부장판사는 이탄희 판사에게 전화해 학술 대회를 안 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전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학술 대회를 열지 말라는 방침을 행사를 준비하던 이탄희 판사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역시 사법농단 폭로자로 민주당에 영입된 이탄희 전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수진 부장이 전화해 내게 전화한 사람이 이규진 양형실장님이라며 이분은 대법원장을 독대하시는 분이라 행사를 강행하면 이진만 인권법 회장을 그냥 사퇴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규진 전 양형실장을 거론하며 행사 취소를 종용한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수진 전 판사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설치에도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든 국민이 거의 사심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검찰은 관련 재판에서 이규진 실장과 이수진 판사가 2015년 서기호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 설치를 설득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전 판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고 이수진 전 판사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14층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20대 여성을 소방당국이 드론을 띄워 구조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드론이 14층 건물 옥상으로 접근합니다. 옥상 구석에 빨간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20대 여성 A씨가 구조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여자분이 떨어지려고 했다고 소방차나 119가 되게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좀 심각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A씨는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집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데 너무 무섭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의 위치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 소방당국은 드론을 띄워 건물 14층 옥상 모서리에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현장 도착 후 A씨를 발견할 때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방구조대는 밧줄로 A씨를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A씨는 건물 옥상에서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꺾여 있는 난간 안쪽이었기 때문에 밑에서는 요구조자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장소였고요. 소방 드론이 아니었으면은 부천 소방서는 작년 8월에도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10대 여성을 드론으로 찾아내 구조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의 집값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수도권의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용인, 성남을 일컫는 이른바 수용성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서 정부가 추가로 규제 지역을 검토한다는 경고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형이 지난달 11억 7,2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직전 거래가 지난해 10월인데 석 달 만에 3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지하철역 두 곳 옆인 수원 영통구의 아파트도 전용 125제곱미터형이 얼마 전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값 오름폭은
0.01%에 그쳤지만 수원, 용인, 성남 일부 지역은 1% 전후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 지역 집값을 누르면 유동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쏠려 이 지역 집값을 올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들 세 지역의 공통점은 외지인 유입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수원 아파트 거래 가운데 외지인 거래 건수는 지난해 10월 592건에서 12월 971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성남은 외지인 거래가 약 2배로 증가했습니다. 거래 시장의 단속이 느슨한 지역 중에서 택지 개발이 되거나 교통망 확충지 지역으로 거래 시장의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런 지역들을 겨냥해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을 경우 규제 지역 지정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켜 왔다는 유엔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트럼프 미 대통령. 트럼프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과의 3차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이 결렬된 뒤 좌절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한 당국자가 협상은 죽었다고까지 표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재선 운동에 집중하면서 북한 이슈에 관여하려는 욕구가 시들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재선 캠프 인사들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가 이득보다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 프로그램 시설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입수해 전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석탄 수출도 계속해 지난해 석탄 370만 톤을 수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약 4,4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280만 톤은 북한 국적 선박에서 중국 바지선으로 환적을 통해 수출됐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党和政府关系低闷，你们的痛苦就是我们的痛苦。 우리에게도 낯익은 장면이죠. 지난 2008년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쓰촨 대지진이 터지자 2시간 만에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여진이 계속돼 위험하다는 만류를 뿌리치고 1000km를 오가며 구조를 지휘했습니다. 그가 원 할아버지가 왔다며 부모 잃은 아이를 달래는 이 장면에 중국인들의 힘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这不管你们生活，管你们学习，你们一定会像在自己家里一样。 그는 2003년 사스 사태가 터지자마자 한 달 사이에 베이징의 학교 200여 곳을 돌며 일일이 상황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역시 참모들이 감염을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겁내면서 어떻게 인민을 안심시키겠느냐고 했습니다. 반면 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하고 있던 장점인은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껍질 속에 머리를 숨긴 자라라는 비아냥을 들었고 결국 조기 퇴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방역 현장을 찾았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4일 만이고 첫 방역 지시를 내린 뒤로만 쳐도 52일 만입니다. 그나마 베이징 시내에 그쳤고 2주 전 리커창 총리가 다녀온 우한에는 화상 통화만 했습니다. 시진핑은 지난주 회의에서 사태를 감독하는 당과 정부 지도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마치 제3자처럼 말이죠. 그 이틀 뒤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통화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조치가 세계 공공안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을 감추고 축소해서 세계 공공안전을 뒤흔들어 놓고는 참 엉뚱한 자화자찬을 한 셈입니다.
그런 시진핑도 이제 더는 들끓는 민심을 모른 척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의 뒤늦은 현장 방문은 이른바 시황제 1인 체제가 흔들리는 시도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 명패에 이런 글귀를 써두고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책임지는 리더십이 어디 재난 현장에만 그치는 것이겠습니까? 국가 지도자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긴 채 모른 척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2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지도자의 자격을 묻다였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요. 그중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은 10에서 30mm 정도가 오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람 역시 해안 지역에서 더 강하게 불 텐데요. 고층 건물이나 해안대교에서 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와 바람 덕에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10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까지는 포근한 가운데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1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